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의 기원 전설을 알아봅니다. 커피의 기원과 관련된 첫 번째 전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7세기 중엽에 이르자 유럽 기독교 세계에 이슬람 음료, 커피가 널리 전파되고 이들 유럽 도시마다 커피하우스 혹은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커피는 과연 언제, 누가 어떻게 발견했을까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료의 기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에 처음으로 답을 하는 것은 파우스트 나이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론이는 1628년 로마에서 태어났죠. 부모는 마론교 교도였습니다. 마론교는 시리아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나이론이는 21살이 되던 1649년에 레바논으로 종교 유학을 떠났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아랍 지역을 두루 여행한 후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1664년부터는 로마에 있는 사피엔자 대학에서 시리아어를 포함한 동양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나이로니가 자신이 동방 여행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1671년 로마에서 라틴어로 된 논문 카우에 혹은 카페라고 불리는 가장 건강한 음료에 대한 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논문은 1710년에 런던에서 영어로도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최근에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내용은 커피의 기원 전설입니다. 커피의 기원에 관한 인류 최초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논문은 커피의 발견이 인간의 능력보다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암시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즉, 인간의 온갖 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를 모두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문이 시작됩니다. 오직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 덕분에 어떤 것은 우연한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은 비이성적인 창조물, 즉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은 사슴이 디탄이라는 허브류의 식물을 먹는 것을 본 후에 인간이 몸에 박힌 화살을 빼는데 이 식물을 이용하면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제비들이 눈먼 새끼들에게 애기 똥풀을 먹여 치료하는 것을 보고 눈병 치료에 그 식물의 효능을 알게 된 것. 멧돼지가 담쟁이 잎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된 담쟁이 잎의 효능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피조물을 통해 인간에게 각종 질병의 치료법을 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사열, 즉 체했을 때 손끝에 피를 내서 치료하는 방법은 나일강의 하마가 의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가식을 한 하마가 무태 나와 갈대로 피부에 피를 낸 후 진흙을 바르는 것을 보고 사열이라는 소화 불량 치료법을 알아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따오기 종류인 이비스라는 새는 관장법을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론이는 갈렌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우연히 발견한 뱀술로 나병 치료제를 발견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발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자연이 가르쳐준 지혜를 소개함으로써 커피의 발견도 특정한 문명권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섭리 속에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필자 나이론이의 노력이 보이는 글의 구성입니다. 인간보다는 신이나 자연의 섭리가 우선이었던 중세 후반의 시대의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이론에 의하면 카우에 혹은 카페라는 음료는 앞에서 설명한 사례들처럼 그 효능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나이론이는 서술하기를 인용입니다. 낙타들을 돌보는 어떤 사람이 괄호 염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괄호 닫고 아야만 왕국 즉 아라비아 펠릭스에 있는 어떤 수도원의 종교 지도자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불평을 하는 것은 동양인이 공통된 전통이다. 자기의 가축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밤새 잠을 자지 않을 뿐 아니라 뿔을 부딪히고 춤을 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수도원장은 이런 일은 틀림없이 이 동물들의 음식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수도 원장은 그날 밤 수도사 한 명을 데리고 그 짐승들이 방목되어 뛰어놀던 곳을 찾아가 보았고, 그곳에서 베리가 달려있는 관목 숲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베리들의 효능을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것들은 물에 끓여서 마셔본 결과 밤새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는 자기의 수도원에 명하여 그것을 매일 음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에게는 의무였던 밤샘 기도에 쉽게 참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음료의 효능을 경험한 이 나라에서 이 음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양의 다른 나라와 지역들이 이 음료에 빠져들었다. 우연에 의해, 그리고 전능하신 신의 섭리에 의해 그 효능 소식이 점점 더 서쪽 지역으로, 특히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커피의 발견 전설의 원형인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커피 전설의 주인공이 염소 목동이 아니라 낙타 목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목동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커피 기원 전설의 원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 목동 칼디 전설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염소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 그리고 칼디라는 목동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염소 목동 칼디는 원형이, 이 전설의 원형이 일정한 역사적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둘째, 커피 발견 전설의 배경 지역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예멘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염소 목동 칼디 전설과는 다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라비아의 예멘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바뀌었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커피 발견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커피 역사 서적이나 논문에서 나이로니가 커피의 탄생 시기를 언급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왜곡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나이로니는 커피 탄생 시기를 직접은커녕 간접적으로라도 시사하는 어떤 표현도 이 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커피를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고 이는 신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나이로니 당시 17세기 후반 서구인들이 즐기던 근대적 음료인 커피를 탄생시킨 것이 서구 문명이 아니라 동양 문명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서구인들이 17세기 후반 문명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서구인들이 만든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즉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섯째, 수도원, 수도원장, 수도사는 언급하였지만 이것이 기독교 수도원이었는지 이슬람 수도원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멘이 이슬람 지역이었다는 것은 명료합니다. 따라서 수도원은 이슬람 수도원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만약 기독교 수도원이었다면 기독교도였던 나이로니가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커피 발견의 주인공이었다면 굳이 커피 발견 전설을 낙타나 염소에 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낙타와 염소가 커피를 발견했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로니에 의하면 튀르키예인들은 당시 이 수도사들이 커피 음료의 첫 발명자들이고 첫 힌트를 낙타나 염소에게서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그리고 이 전설에 등장하는 수도사들이 바로 자신들이 성인으로 받들고 있던 샤들리와 아이드루스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집필되던 당시 세계 커피 문화의 중심지였던 튀르키예 사람들도 이 전설을 인정하고 있었고, 실존 인물로서 커피를 처음 마신 것으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두 명의 이슬람 성인들이, 이 두 명의 이슬람 성인들이 전설 속의 수도사들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이로니는 이 논문에서 커피의 기원 전설을 소개하는 것 이외에도 커피 체리의 특징과 가공법을 다루었습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식 커피 끓이는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로니에 따르면 커피가 이집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이 글을 쓰기 100년 전, 그러니까 1570년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로니 논문에서 가장 크게 다룬 주제는 커피의 효능입니다. 커피의 효능을 언급한 식물학자, 음악가, 의사 등 여러 사람이 남긴 몇 가지 글들을 인용함으로써 당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있던 커피 유래론을 반박하였습니다.
그가 인용한 인물은 베네치아 출신 식물학자 프로스페로 알피누스,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이며 작가였던 피터 들라 발레, 몰타 출신 의사 도미니크 마르쿠스 등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커피가 유해하기는커녕 소화 불량 치료 등 매우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니는 당시 유럽 도시 중에서 커피의 효능이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로 런던을 들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커피를 마신 기록을 최초로 남긴 사람이 런던 의과대학의 윌리엄 합이라는 사실, 그리고 커피 하우스가 최초로 생긴 기록을 남긴 곳이 런던이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나이로니의 논문 이후 커피를 다룬 많은 문헌들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커피 상인이며 작가였던 실베스트르 듀프르, 마르세유의 커피를 전파한 인물 피에르 라 로크의 아들이었던 장 드 라로크라고 하는 작가, 그리고 천일야화로 유명한 앙뚜안 갈랑 등이었습니다. 커피의 유행과 함께 커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점점 나타났고 이에 부응해서 많은 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커피의 기원 전설은 잘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떻게, 왜 커피의 전설을 왜곡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